끝이야. 어쨌든 놀리시면 약간 핸드폰 빠진 얘기 하면 그대로 그냥 그대로 말아줄걸? 큰 이만. 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박기현 스텝 베스 어떻게 하면 잘 잡을 수 있나죠? 네. 네. 강의 자기소개부터 할까요? 예. 노래 하나 하실래요? 아니. 네, 대전 런커몰에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기현 스텝님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강의 내용 처음에 개요하고 강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기현입니다. 예. 저는 그 JS 컴퍼니에 소속된 프로 스텝이고요. 협회는 KSA에 소속되어 있는 프로 아티스트로 지금 오늘 이렇게 대전 런커몰에 왔는데요. 이렇게 너무나도 많으신 분들이 와가지고 감개무량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알고 있는 아주 습자지 같은 얕은 지식이지만 한번 제가 조금이나마 더 베스를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생각을 하고 제 경험과 제 지식이 약간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스 어떻게 하면 잘 잡을 수 있나, 좀 거창한 그러한 제목인데요. 제가 봤을 때 베스 낚시는 일단 루어, 가짜 미끼를 하기 때문에 이거 확률의 낚시입니다. 확률이 무조건 높아야 됩니다. 가짜 미끼는 생미끼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같은 실험이나 여러분들도 많이 겪으셨을 텐데, 가짜 미끼를 가지고 얼만큼 진짜처럼 보여서 잡을 수 있느냐, 그 확률이 얼마나 높아야 되느냐, 이게 바로 루어 낚시의 키인데, 고기를 잘 잡을 수 있는 확률을 조금이나마 높이는 방법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씩 얘기를 하면서 경험과 노하우 같은 것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확률을 높여라입니다. 상당히 좀 포괄적인 내용인데, 일단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고기 잘 나오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고기 잘 나오는 포인트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 포인트 같은 거는 우리가 자주 가는 강계나 저수지, 호수 다 다릅니다. 근데 크게 우리가 봤을 때 강과 호수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강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포인트가 좋은지, 그리고 어떤 계절에 어떤 체리가 좋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계절별 포인트 같은 것은 제가 나중에 시즈널 패턴에서 얘기를 하고요. 포인트의 선택에 대해서 조금 광범위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크게 아까 앞에서 호수하고 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강 같은 경우에는 요게 강입니다. 강인데 사람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강계는 주로 유속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유속이 있으면 이 주변이 양 사이드가 유속이 가장 느려지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제일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체된 물을 좋아하는 베스의 습성상 이런 곳은 강계에서 좋은 포인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베스는 계속 이곳에 머물려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런 것들에 붙어 있죠. 하지만 내가 가보니까 없던데 라고 하는 것은 이미 들어오면서 고기들은 느끼고 다 빠졌다. 그렇기 때문에 어프로치, 강계에서는 어프로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 조심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릴 비거리에 대해서 상당히 집착을 많이 하는데, 베스는 발 밑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맞는 말이지만 안녕하세요. 릴 비거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포인트가 되지만 강계에서는 똑같이 이쪽도 포인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캐스팅해서 넘기려면 릴 비거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릴 비거리도 무시 못한다는 것. 그리고 제가 앞에서 강계 같은 경우에 이 중간은 유속이 세기 때문에 좀 별로 안 좋은 포인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이 물 안에 구조물이나 돌 같은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왜냐하면 유속이 그곳에 죽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의심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물속에 어떤 내용을 구조물 같은 들으셨나요? 것이 있으면 더 좋은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중앙에 이러한 구조물 같은 것들이 있으면 관계에서는 아주 좋은 포인트가 되고 기본적인 포인트들을 양 사이드라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첫 번째로 관계에 갔을 때 탐색하는 방법은 기본적인 방법은 부채꼴로 딱 한 5번만 던지시면 됩니다. 그것도 오래 하실 필요 없습니다. 스피너베이트라든지 바이브레이션 같은 걸로 4-5번만 부채꼴로 한번 던져서 감아보세요. 그러면 활성도가 좋은 것들은 물고 올라오거나 아니면 이쪽 바닥이 어떻게 생겼구나를 빨리빨리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에서 낚시는 대부분 머릿속에 감이 오죠. 아! 이쪽으로 왔더니 석축으로 되어 있구나. 그러면서 석축에 맞는 것을 교체를 할 수 있겠고 아 여기 던졌더니 모래밭이구나. 이 모래밭이면 고기가 별로 없겠구나. 라고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던졌더니 뭐 탁 걸려서 나오는 거 보니까 나무가 쓰러져 있네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 사이드로 그리고 중앙으로 5번만 한번 던져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파악이 된다면 옆으로 위로 또는 밑으로 가서 똑같이 또 해보십시오. 그래서 정보를 많이 얻은 다음에 거기에 맞는 루어의 교체를 하신 다음에 낚시를 하시면 관계에서는 좀 더 쉽게 낚시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딱딱한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캠보님 뒤돌아보세요. 딩구리 형이 뒤돌아보래요. 아, 이게 채팅창이 있어가지고 이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너무 딱딱하게 안 해도 되고요. 보랏빛소님 3월달에 무슨 얘기 하신 거예요? 뭐 3월달에 들은 내용이 기억난다는데 박기현 프로한테 들은. 3월달에 네. 3월달에 피싱쇼 있었는데 그때. 그러게요. 근데 은성사 여직원 내쫓은 이런 얘기 혹시 기억할까요? 네. 그 네. 은성 여직원하고 이렇게 네. 인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네. 그 JS 컴퍼니 모 여직원이 네. 그분을 쫓아내가지고 제가 상당히 황당했던 그죠. 김X경님께서 쫓아내셨죠. 네. 그분한테 잘 보여야지 물건 주는데. 기획부 네. 사랑한다고 그랬죠. 예. 누구를요? 은성사요? 아니면 아니 혜경 씨한테. 아 혜경 씨요? 예. 네. 물건 보내셨던데 상품 좀 나눠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제가 스텝으로 있는 JS 컴퍼니에서 만드는 낚시옷입니다. 이 낚시옷인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등 뒤에 낚시 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입고 시내를 가신다든지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동네까지만 딱 가능하고 클럽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딱 낚시터 동네 여기까지만 가십시오. 그래서 요것은 저 먹힐 것 같은데. 예? 클럽에서 인증하면 대박이겠는데 저거 찍어가지고. 일단은 교육을 잘 듣고 계시는 배구 사이즈입니다. 만든 것 같은데. 105 사이즈 맞으실 분이. 배구 사이즈는 배구 사이즈 맞으시는 분 없나요? 110? 110. 제가 된 105는 안 되고 그럼 100. 100 입으시는 분. 100. 100이십니까? 뒤에 계시는데 제가 이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가서 받으셔야 영상에 나옵니다. 기왕 하나 입어주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선장님 생일인데 배고 다 받아간다. 위에 있고 이제 캠보형이 달리고. 이거 입고 나이트를 못 가잖아. 결혼해서. 보랏빛소님 이거 입고 동대문 가봤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로. 저거 입고 비즈니스 톡 타니까 간지난대요. 네. 저 공항 패션으로 해도 되겠네요. 자, 그리고 층까지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호수 또는 저수지라고 불리는 강계보다는 호수 저수지가 상당히 많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쓰러져 있는 거라든지 물 속에 도유 지형이
싶다. 그래서 이 저수지 같은 곳을 공략하시는 경우에는 제일 처음 갔을 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제 노하우로 봤을 때는 가장 먼저 가실 곳은 그냥 낚시하기 편한 곳으로 가세요. 차가 가까이 들어간다든지 편하게 낚시할 수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편하게 낚시할 수 있는 곳 가셔가지고 낚시를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이렇게 뻗어나오는 고풀이 같은 것이 있을 겁니다. 길게 뻗어나온 것들이 있는데 이런 곳이 물속으로 봤을 때 물속까지 이렇게 대부분 뻗어진 있는 지형이 많다 이겁니다. 그 대부분 아마 낮은 지형을 띄고 있을 텐데 이런 곳을 먼저 공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먼저 공략을 하면 이 저수지의 대략적인 분위기를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고기들이 밖으로 나와 있구나, 아니면 깊숙한 곳에 들어가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 낚시하다가 고기가 안 나오면 당연히 딴 곳에 있겠죠. 그러면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낮은 곳에는 없구나 하면서 당연히 깊은 지역 또는 나무가 쓰러진 지역, 다른 포인트로 이동을 할 거예요. 뭐 반대로 얘기하면 뭐 이렇게 은신할 수 있는 지역 먼저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은 대부분 진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낚시하시려면 차를 먼저 타고 가셔가지고 가까운 곳, 얕은 곳을 공략하신 다음에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낚시를 하면서 왜? 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셨습니까? 왜? 내 채비는 왜 안 물까? 야, 내 채비는 왜 고기가 이렇게 잘 물까? 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안 했는데 베스란 물고기가 울트라맨인 줄 아는데. 그 울트라맨인데 설마 베스 그리는 건가요? 근무 같은데. 점점 외계 생명체로 변해가는데. 그림 감각 있는데. 등지는 그게 발라지게 대단하시고 저만한 빵에 베스를 잡고 싶어. 3cm가 안 돼. 방어 아니야? 자개이 뭐예요? 자개이? 자전거 게임. 아, 보라피스님은 그게 좋고 이쪽은 낚결로만 있다고. 자, 고기가 채비를 보고 과연 이게 뭘까? 이걸 먹을까 말까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내 채비는 많이 물고 남채비는 안 물고 남채비는 안 무는데 내 거만 문다. 왜? 왜라는 생각을 계속 하시면 낚시를 잘 하실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이 왜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많이 하면 경험치가 쌓인다는 거죠. 왜 내 거를 많이 물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서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하고 내 거는 안 물었을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보면 그 경험치가 쌓여서 나중에는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당히 빨라집니다. 예전에 내가 왔었는데 고기가 정말 안 나오던데 야, 그때하고 좀 비슷한 것 같다. 그때 왜 안 나왔지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너무 바람이 많이 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바꿔서 딴 걸 해보자. 이 생각을 이 기반이 왜라는 기반에서 이게 파생된 생각이 결국에는 루어의 교체, 낚시에 대한 생각에 대한 변화로 이끌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낚시를 하면서 무작정 잡아 올리고 야 재밌다라고 하지 마시고
이 왜라는 질문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낚시에 접목을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들 질문이 없어서 제가 처음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네. 박기현 스텝이 가장 처음에 궁금증을 가졌던 왜, 그리고 아. 가장 재미있었던 왜, 아 그럴까요? 그 해결했던 에피소드 한 가지만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 탑워터에 대해서 상당히 재미를 많이 가진 적이 한 번 있습니다. 탑워터는 우리가 영상이나 TV나 이렇게 보면 잔잔할 때 파장이 잔잔할 때 물고기가 이 파장을 보고 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 게 그거고 책에서 본 게 그거니까. 그런데 이게 완전 파도가 칠 때 파도가 쳐서 너울이 너무 많이 일어서 타보트를 사용할 수가 없을 때 그러면 그때는 물속에 있는 고기들 먹을까 이걸 과연? 그래서 던져봤더니 잘 먹더라고요. 야, 그래서 왜 잘 먹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게 이 바람에 의해 가지고 파도가 치면 여기로 산소가 유입이 되고 그 산소를 때문에 들어온 조그만 유기물들 그리고 바람을 타고 들어온 유기물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조그만 물고기가 또 들어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활성도가 더 높아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기서 좀 더 파생된 것은 봄철인데 봄에는 주로 북서풍이 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봄에 북서풍이 많이 붑니다. 그런데 이게 남풍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한 번씩. 남풍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경험치인데 북서풍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면 봄에 활성도가 뚝 떨어집니다. 뚝. 그런데 남풍을 불면 활성도가 확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했더니 이렇게 따라 들어온다는 거죠. 물고기가. 봄철이니까 산란을 의식해서 올라와 있던 고기들이 이 바람에 의해서 그리고 유기물에 의해서 산소에 의해서 활성도가 확 올라간다는 순간적으로. 그래서 낚시가 한번 정말 재미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검증하기 위해서 몇 년간 낚시를 했는데 아직까지 정답은 못 내렸지만 왜라는 것을 가지고 아직까지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건데 약간의 정립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고기가 활성도가 높아지는구나 라고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생각을 했겠지만 경험치에서 얻은 데이터라 약간 좀 신뢰를 하는 편입니다. 제가. 이 정도면 됐나요? 네, 드럼도 잘 치시나요? 드럼? 네. 드럼은 제가 계속 질문이 올라와요. 고1 때 드럼을 쳤습니다. 예. 그리고 군대 2년 빼고 28살까지 드럼을 쳤는데요. 네. 아무튼 경남에서는 제가 제일 잘 쳤습니다. 그 나이 때. 예. 아 진짜요? 예. 밴드를 꿈꿨나요? 밴드라기보다 저는 세션을 꿈꿨습니다. 보라피소님하고 함께 합쳐주시면 되겠는데요. 베이시스트 보라피소와 함께. 네. 어느 정도 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리릿나워의 로펑크 일단 카피하고 오시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레벨은 돼야 제하고 합주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드럼 치는 거 지금 보여달라는 뻘 질문도 있어요. 드립을 진 거야. 키보드 워리어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지금 드럼 치는 게 보고 싶은가 봐요. 드럼 치는 거는 그 당시에 제가 드럼 칠 때 유튜브 같은 게 없었습니다. 아 진짜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만간 올려주실 건가요? 아니요 그 제가 네. 수년 전 유튜브 없었어. 어? 하여튼 그때 저하고 같이 음악했던 친구들은 네. 제일 잘된 선배가 장미호관 지금 드럼 치시는 분이 아 제일 잘 진짜. 됐고 네. 제일 돈 잘 벌고 있고요. 제일 잘생겼다. 그리고 저기 뭐 주로 세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팅했어요. 서울 재즈 아카데미 대부분 다 나왔고요. 저는 군대 갔고요 그때.
김은상 씨도 공연을 했다는데요. 대학로랑 신촌 클럽에서. 저도 옛날에 네. 공연은 뭐 1년에 한 100회 했습니다. 100회. 아 진짜요? 어, 직업인데? 그때는 거의 뭐 백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드럼은 잘 치는데 드리블. 드럼은 잘 치는데 드립이라고 말하는 사람 얼굴 좀 한번 보여주세요. 그 드립 한번 보고 싶어요. 얼굴이 들리죠. 보인다. 아 잘생겼다. 보고 있나? 자, 이제는 두 번째 채비의 선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비, 미련을 빨리 버리는 게 채비의 가장 좋은 방법. 즉, 가장 우리가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야, 어제는 잘 나왔는데, 어제는 이 채비 너무 잘 나왔는데, 그래서 거기에 미련이 탁 꽂히면 삶이 끝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 잘 나왔으니까. 근데 이 채비에 대한 미련을 빨리 버려야 다른 걸로 빨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은 정말 쉬운데요. 잘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채비의 선택을 빨리빨리 교환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낚시에 대한 변화에 대한 그 상황을 체크하고 빨리 그 변화에 대응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채비 선택 같은 경우에는 순전히 이거는 누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경험입니다. 경험치가 쌓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거는 총체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좀 얘기하기가 조금 껄끄러운 것도 있습니다만 프리리그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채비입니다. 제가 이거 폄하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바닥 낚시에서는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리그라고 현재는 저는 생각합니다. 프리리그 정말 좋죠. 밑걸림도 잘 안 걸리고 캐스팅도 잘 되고 바닥도 잘 읽고 고기도 잘 잡아내고 저도 좋아합니다. 프리리그. 저도 대회 때 프리리그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이 프리리그가 유행을 하면서 낚시가 너무 재미없어졌다 이거예요. 딱 한 대 들고 뽕돌 하나에 바늘 하나에 웜 하나 들고 가서 낚시합니다. 떨구면 또 합니다. 또 다른 걸로 교체할 생각이 안 해요. 이렇게 되면 낚시 자체가 재미없다는 거죠. 이 주구장창 이것만 하게 된다면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조금만 생각을 달리해서 이 프리리그 지금 이 현실적인 문제인데 이 프리리그에서 한번 벗어나 보는 걸 제가 정말 추천합니다. 이 프리리그로 경험을 쌓은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프리리그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작을 다른 걸로 한 사람, 저는 처음에 낚시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한테 제일 먼저 지어주는 게 스피너베이트입니다. 스피너베이트. 왜 스피너베이트를 지어주느냐? 제일 물고기처럼 안 생겼거든요. 제일 엉뚱하게 생긴 게 스피너베이트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과연 고기가 이걸 무나라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사람이 고기를 잡았을 때 정말 흥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낀다는 거예요. 프리리그가 웜처럼 생겼지, 지렁이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이걸로 잡으면 인식이 탁 박혀버립니다. 이제 웜으로만 베스가 반응을 하는구나. 근데 스피너베이트로 잡으면 야 이 가짜처럼 생긴 것이 고기가 무네. 그러면 이거 말고 딴 거로도 한번 해볼까 하면 사람이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피너베이트를 좀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경험이 뭐 이제 위노우라든지 뭐 크랭크라든지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제 채비의 선택에서 상당히 여유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텀 낚시, 즉 바닥을 짚는 웜 낚시는 처음 시작할 때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계점이 이렇게 머릿속에서 한계가 딱 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하드베이트 낚시를 시작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넘어오죠. 여기서 낚시한 사람들은 어떠한
큰 깨달음이 있지 않는 이상은 죽어도 여기서 틀을 못 벗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하드베이트에서 시작한 사람은 다양하게 자연스럽게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을 채비를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채비의 선택 같은 경우에 순전히 경험에 의한 많이 써본 사람이 경험에 의해서 선택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저는 질문 계속 있는데 딴 사람들이 너무 안 해서 일방적인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일단 그러면 스피너 베이트하고 그 하드 베이트류 중에 예. 저희가 이게 뭐 온라인 방송의 장점인데 그 방송을 타게 되면 사실 그 메이커를 함부로 말할 수가 없지만 저희 방송은 메이커 말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가장 추천할 만한 스피너 베이트 한 3가지하고 하드 베이트 중에 위노우, 크랑크, 바이브레이션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추천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뭐 준비 많이 해오신 것 같던데 태클박스 열었다고 해서 자, 막 이게 달라고 이런 거 얘기할게요. 제가 대회 때나 워킹 낚시할 때 제일 딱 쓰는 진짜 태클박스입니다. 스피너 베이트를 쓴다면 한 장만 찍어야겠다 저거. 제가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스피너 베이트를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잘해야 돼. 이게 스피너 베이트, 제가 쓰는 스피너 베이트 박스인데요. 스피너 베이스 첫 번째는 이 TM코에서 나온 스피너 베이트입니다. TM코에서 나온 블레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스피너 베이트인데 냉철하게 얘기해서 이것은 2분의 1만 쓰십시오. 4분의 3으로 올라가게 되면 스피너 베이트가 완전 다른 제품처럼 바뀌게 됩니다. 왜냐? 암 자체가 완전 바뀌어버려요. 감았을 때 스피너 베이트의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이 블레이드가 돌아가면서 탄력적인 이 암을 타고 밑에 부분이 좌우로 아래 위로 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어필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암이 얇으면 얇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잘 부서지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제품이 정말 좋다고 잘 떨리고 하는 제품이 0.8 정도 나옵니다. 0.8mm 강선을 많이 씁니다만 이것은 그 정도 강선을 썼는데 4분의 3으로 넘어가게 되면 완전 다른 스피너 베이트처럼 변해버려서 떨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2분의 1호수는 상당히 추천합니다. 정말 좋은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블레이드 마스터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안타깝게도 혹시 8분의 3원스 못 써보셨나요? 그 이하가 괜찮습니다. 8분의 3원스는 명품이던데 그러니까 2분의 지급이 안 됐나 보네요. 이상으로 넘어가면 4분의 3원수 되면 이제 다른 제품이 되는 거고 이건 약간 가격대가 조금 비싼 건데요. 이것은 이제 그 이마카츠, 일본의 이마카츠라는 회사에서 나온 싱크스 미니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싱크스 미니는 제가 사용하는 루어 중에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보셨을 때 일본 루어가 상당히 컴팩트하게 많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시초가 에버그린 델타 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려옵니다. 그것이 이렇게 유전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 로어함과 어퍼함이 상당히 짧죠. 이 컴팩트하게 나오면 던졌을 때 맞바람이 상당히 강하게 날아갑니다. 왜냐하면 펄럭펄럭거리는 암이 짧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가 고기가 이렇게 물었을 때 전체적으로 다 물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암이 짧으면 이렇게 내려갔다가 자동적으로 훅셋이 되는 그러한 장점도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스피너 베이트의 가장 핵심적인 건데 블레이드가 얇습니다. 최고로 얇습니다. 블레이드가 얇다는 것은 조금만 감아도 아주 잘 돌아가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더 특이한 거는 이 블레이드가 너무 얇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 블레이드가 보면 이렇게 약간 휘어져 있잖아요. 이것은 튜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평평하게 펼 수가 있습니다. 휘어져 있는 블레이드를 사용했을 때와 평평하게 만들어서
블레이드를 사용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휘어져 있는 것을 감았을 때는 이렇게 돌아간다면 평평하게 펴서 감아버리면 완전 이 정도로 돌아갑니다. 이 블레이드가. 어필이 정말 잘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잘 돌아가고, 그래서 튜닝하는 법도 상당히 많이 있고, 이 블레이드 얇기가 얼만큼 스피너베이트에 큰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주는 게 첫 사례인데, 대부분 블레이드 신경 안 썼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스피너베이트 2분의 1호스 스피너베이트 이마카치 징크스 미니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어디 갔노? 뒤에 있는 사일런트는 경품이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자꾸 있습니다. 사일런트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꾸 물어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거? 사일런트 뒤에 있는 거 직접 쓰시나요? 아연. 사이런트? 네. 아, 사이런트 킬러. 네. 사이런트 킬러 최고죠, 얘. 세 번째는 OSP, 일본의 OSP에서 나온 그 하이피처입니다. 이거는 물론 타이푼이 그 종류 중에 하나가 타이푼인데, 이거 말고 오리지널 그 하이피처가 있을 텐데 사장님이 갖고 계실 텐데 제가 지금 블레이드가 피생연합니다. 어디 갔나? 안 보이네요. 떨궈 먹었나? 혹시 하이피처 갖고 계세요? 네, 갖고 계시면 하여튼 이 하이피처는 OSP에서 만들어낸 루어인데요. 상당히 특이한 스피너베이트입니다. 모든 전 회사의 스피너베이트 제품은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블레이드도 커지고 훅도 커지고 전체적인 볼륨도 딱 커집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OSP 하이피처는 무게가 무거워지고 크기가 고맙습니다. 무게가 커지고 무게가 무거워지고 크기가 커져도 이 암과 블레이드 크기는 똑같습니다. 즉 8분의 3온스나 2분의 1온스나 크기는 통상적인 크기는 똑같다는 거죠. 즉 헤드 무게만 바뀝니다. 블레이드 크기라든지 암 길이는 똑같이 당한다는 거죠. 이게 장점은 그 크기가 아까 이마카치 징크스 미니에서 얘기 드렸지만 일단 컴팩트한 놈을 유지할 수가 있고 비거리도 잘 나올 수 있고 이 블레이드 크기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약간 작고 잘 돌아갈수록 어필이 더 잘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극대화해서 만들어낸 게 이 하이피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회나 토너먼트에서 사용할 루어라 스피너베이트를 몇 개 꼽아보세요라고 하면 항상 들어가는 게 이 하이피처입니다. 일본에 그 JB 탑 50 제일 잘하는 선수만 50명이 모여서 낚시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위닝 루어 스피너베이트가 위닝 루어로 나오면 10명이 있을 때 8명은 다 이겼습니다. 한 2명은 이마카치 거 쓰고 대부분 다 이걸 쓰고 있죠. 그만큼 일본 프로들도 상당히 극찬을 한 그런 스피너베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OSP 하이피처와 이마카치 징크스 미니 그리고 블레이드 마스터 KMCO의 블레이드 마스터를 저는 강력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만 뭐 디존이라든지 시마노 프로디지 블레이드 마스터도 있는데 시마노는 그 앵글러가 잘 부서진다 이래가지고 제가 뺐고요. 그리고 디존 같은 경우에는 암이 너무 약합니다. 잘 잡히는데 암이 너무 약해서 그 중에서는 제가 제외를 했습니다. 그 스피너베이트 사용 요령하고 네. 필드에 대한 선택 방법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을 때 어떤 스피너베이트를 주로 사용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 스피너베이트는 물속에서 어떻게 올까요? 물속에서 스피너베이트가 이렇게 올까요? 이렇게 오지 않아요. 스피너베이트. 물속에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스피너베이트는 물속에서 이렇게 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것까지 계산을 해서 사람들이 훅 각도와 암 각도를 조절을 합니다.
이렇게 오지 않고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 각도와 이 훅의 각도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렇게 오는 것을 감안을 해서 블레이드 이렇게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블레이드가 이렇게 암이 작고 각도가 이렇게 해서 오는데 블레이드가 너무 커버리면 계속 부딪히고 걸리고 막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일단 그래서 블레이드 크기가 딱 맞아야 되는 거고, 물이 지금 이 색깔은 은색입니다. 은색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물이 맑은 곳에서 사용하는 게 은색 기본적인 색깔입니다. 하지만 스피더베이트는 블레이드가 2개 있잖아요. 이 2개를 색깔을 다르게 함으로써 전천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밑에 게 금색이 되느냐 위에 금색이 되느냐, 아니면 이 색깔을 다 무광으로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포인트에 따라서 다른데, 맑은 곳에서는 저는 은색 블레이드를 추천을 드리고, 물이 탁한 곳에서는 은색, 금색, 양쪽 다 금색이라기보다는 한쪽만 금색으로 된 이 큰 블레이드를 금색으로 된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물이 탁하다고 해서 물고기가 사람처럼 전혀 안 보이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속에서도 약간의 앞이라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 때문에 경험한 것도 많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복합적으로 금색과 은색이 섞여 있는 그러한 제품을 사셔가지고 탁한 곳에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에 따라서는 그렇고, 그리고 수류 같은 경우에 물살이 센 곳과 물살이 흐르지 않는 곳에서도 스피더베이트가 약간 사용하는 방법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물살이 센 곳에서는 물을 타고 내려가는 것보다는 그냥 반대로 던져가지고 거슬러 올라오게 하는 방법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고기들이 베스가 많이 봤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이 훨씬 자연스럽고, 일단 또 타고 내려가면 블레이드가 그냥 돌지 않아요. 돌리기 힘듭니다. 때문에 물살이 있는 곳에서는 반대로 던져가지고 올라오시고, 색깔은 별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블레이드의 색깔은. 스커트는 어떻게 되나요? 네? 스커트 색깔. 스커트 색깔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스커트 색깔 고민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차트루즈라고 해서 흰색과 그 노란색이 섞여 있는 것을 선호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이 스커트를 예전에는 다 뜯었었어요. 스커트 다 필요 없다 해가지고 사는 순간 다 뜯고 그냥 민자라고 하죠. 민자. 민자 스피너베이트를 썼는데, 야한데요. 예, 이 스피너베이트 이 스커트 색깔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 스커트는 색깔보다는 파동입니다. 파동이 얼만큼 물속에서 이 블레이드의 진동에 의해서 펴졌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게 중요하지, 색깔은. 이 진짜예요. 제가 그런 거 좋아하시는 걸 어떻게 알고 또. 답변부터 부탁드릴게요. 미니 스커트 가져오신지 핫팬츠 가져오신지 보랏빛소님이 물어봤습니다. 네, 저는 미니 스커트가 있습니다. 아 진짜 색깔은요? 안 중요해서 민자인가요? 안에 팬티가 중요하겠죠? 비둘기 비둘기 색깔이요? 민자 아니고요? 옆팀 그럼 교복인데? 교복인데? 차트루즈가 철컹철컹. 이거 개인의 취향을 네. 그렇게 물어보시면 개인의 취향을 보랏빛소님이 물어봤어요. 제가 물어본 건 아니에요. 스텝 관리하시는 분이 물어봤으니까 본인이 책임지시겠죠. 개인의 네. 그 소수 취향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 저는 민자 좋아합니다. 민자요? 예. 스커트가 민자면 비둘기색이라고요? 예. 민자인데 비둘기. 자, 넘어가시죠.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아까 크랑크베이트하고 민호님도 설명을 부탁드렸었는데요. 쭉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는 네, 제가 나중에 다른 가서 일인가요? 루어의 튜닝할 때 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계절별 낚시 방법, 시즈널 패턴 정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사계절. 우리나라는 베스가 들어온 지 약 30년이 됐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오래됐죠. 그 자료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베스 책이라고 나온 거는 대부분 다 미국 거 번역에서 나온 거죠. 저는 여기 미국 거에 번역에서 나온 책에는 정말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좋은 정보가 많지만
사계절에 따른 시즈널 패턴은 미국 거를 보지 말라고 저는 얘기해 주고 싶어요. 30년이나 됐습니다. 30년이나 됐으면 시즈널 패턴도 우리나라에 맞는 게 저는 정립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주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이 주가 한국보다 큽니다. 예를 들어서 이 LA에서 정립된 시즈널 패턴과 여기 밑에 올란도 지역, 뭐 플로리다 지역에서 정립된 패턴이 이게 같겠습니까? 대한민국 요만한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같은 위도 경도상에 있다 치더라도 조금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뒤섞여서 베스 낭법으로 해서 전부 다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나오고 있는데 저는 안 이것보다는 팔려요. 이제는 한국적인 사계절 패턴이 필요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은 환경부터가 또 다릅니다. 자, 첫 번째 봄입니다. 봄. 봄이 되었습니다. 딩구리님이 베스낚시 책 한 권 쓸 의향 없냐고. 네? 베스낚시 책 한 권 쓸 의향은 없냐고 물어봤어요. 아, 제가 저서가 저기 한국 도서 그쪽에 등록된 게 한 6권이 있는데 네. 식물청으로는 제가 다 돼 있는데 딩구리님이 물어봤고 보랏빛소님이 안 팔린대요. 이 채팅을 진짜 보셔야 되는데 이게 진짜 살아 있는데 지금. 아무튼 이 봄은 네. 미국과 한국의 다른 점은 미국에서는 대부분 베스가 겨울이 되면 신진대사가 떨어져서 먹이 활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하지만 한국에는 이 봄이 되는 초봄에 미국에는 없는 게 있습니다. 빙어가 있죠. 빙어가 있습니다. 빙어.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도 잘 먹습니다. 이게 물이라면 초봄에 턴오버가 일어납니다. 턴오버는 봄하고 가을에 두 번 일어나거든요. 턴오버가 일어나게 되고 빙어는 그 일어나기 전에 항상 물수온이 안정된 깊은 곳에 많이 있죠. 근데 이 겨울이 되고 초봄이 되면 빙어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대신 물 위에 떠 있던 중층에 있던 베스들은 밑으로 내려가죠. 왜? 수온이 안정된 곳을 찾기 위해 내려갑니다. 대부분 이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 올라오고 내려오면서 만납니다. 여기 중간에서. 그리고 빙어는 저녁으로 퍼지니까 내려가고 왔다 갔다 이동하는 베스들에게 먹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도 잘 자라고 겨울에도 살을 찌울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베스입니다. 봄이 되면 이 빙어의 움직임에 따라서 봄낚시는 결정이 되는 한 50%는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먹잇감은 빙어. 두 번째가 일조량인데 일조량. 수온이 아니라 일조량입니다. 일조량이 있어야 수온이 올라갑니다. 이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주 얕습니다. 여기가 초봄인데 고기들이 이제 움직이겠다 해가지고 여기 돌 많이 있습니다. 한 2m쯤 되죠. 여기 이렇게 던져서 낚시를 합니다. 봄 낚시를 딱 하는데 돌을 탁 타고 오면 탁 무는 거야 고기가. 그러면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블로그에 글을 어떻게 올리냐면 야, 이 일조량에 의해서 수온이 오른 것도 있지만 돌이 데워졌다. 돌이 데워져서 야, 이 따뜻하니까 거기 들어왔다. 야, 그래서 잡아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일조량이 있으면 돌이 데워지는 게 아니라 이 돌이 물속 2m에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게 그 오후 한 2시에서 4시까지 뭐 12시에서 4시까지 몇 시간 동안 하는데 이게 뜨끈뜨끈하게 저는 데워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바꿔서 생각하는 게 일조량에 의해 가지고 이 돌에 붙어 있던 이끼나 유기물들이 활성도를 띠는 거죠. 즉 물벼룩 같은 것들이 따뜻하니까 여기 막 햇빛 들어오니까 와, 이 뭐지 하면서 막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겨울에 굶주려 있던 조그만 고기들이 이걸 먹으러 들어온다는 거죠.
왜? 일조량이 계속 미치니까. 그러면 베스들이 이곳으로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야, 한 2, 3시 되면 따뜻해지면 고기들 들어오더라. 그리고 은신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숨어 있는 거지 돌이 데워져서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봄에는 이 빙어와 일조량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그리고 봄에는 베스 일대의 가장 큰 일이 있죠. 산란입니다. 산란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 산란은 제가 생물학을 전공했는데 이 생물들의 산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처절합니다. 처절해. 삶에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게 이 산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산란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 생의 모든 것을 다 이 산란에 겁니다. 물고기들은. 그렇게 돼 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종족을 보존하고 번식시키기 위해서 이 산란의 모든 것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탁하거나 봄에 물이 탁하거나 바람이 많이 불거나 춥거나 해서 낚시 활성도가 떨어진다 해도 산란을 위해서 올라온 깊은 데서 올라온 개체들은 웬만하면 빠지지 않는 게 제 경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탁하면 뭐 고기 없겠지. 야, 이렇게 추운데 바람 부는데 뭔 고기가 올라와. 그것을 상식을 깨고 이 산란을 위해서 올라온 고기들 올라온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던 먹잇감 그리고 일조량 이 산란이 봄낚시의 확실한 키입니다. 이 외국에서 넘어온 자료에는 이 빙어라든지 일조량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아마 낚시를 하시면 괜찮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여름인데요. 여름이 되면 대한민국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장마라는 게 있거든요. 장마가 되면 물이 순간적으로 폭우가 많이 내리죠. 여름이 되면 이제 대부분 산란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지 않습니까? 장마라는 게 1년에 거의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간적으로 높아졌던 수온들이 낮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때 낚시가 또 잘 되고 이건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여름이 되면 이 물과 빼놓을 수 없는 게 이렇게 수초죠, 수초. 여름이 되면 수초가 정말로 무성하게 자랍니다. 이 수초 같은 경우에는 여름 낚시의 키가 되는 거죠. 요즘에 가장 선호되는 기법 중에 하나가 버징입니다. 버징. 던져서 수초 위를 긁어서 오는 낚시. 이 버징 같은 경우 여름에 아주 많이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잘 안 나오는지 그게 모르겠어요. 물이 묻어서 그런가? 다른 걸로 한번 닦은 다음에 하면 될 거예요. 예. 아무튼 버징을 하게 되면 매직 사와야겠는데? 예. 사와. 응? 매직 사와. 한 달에 한 번 걸리는 매직 말고. 버징을 하게 된다면 수초 위를 주로 긁고 오는 그런 낚시를 할 겁니다. 근데 이 수초도 종류별로 물고기가 선호하는 수초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상이나 FTV 뭐 방송 같은 거 보면 일단 딱 포인트 들어가서 좋네 하면서 이렇게 던져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생각을 더 해서 가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수초도 뭐 이게 제 전공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고기가 선호하는 수초가 있어요. 고기가 가지 않는 수초도 있습니다. 물속에 뭐 이렇게 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떠 있다고 해서 좋은 포인트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이걸 알고 있다면 버징에도 좀 더 수월한 낚시가 되겠죠. 고기들이 주로 선호하는 여름에 선호하는 수초가 이렇게 마름이라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마름은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생긴 식물입니다만 물속에 이렇게 땅에 뿌리를 박고 이렇게 물 위에는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자랍니다.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고기가 좋아하냐면 이 줄기에 물속 줄기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올라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털이 엄청 많아요.
이 털에 뭐가 붙냐면 물벼룩이 붙습니다. 이게 미세한 털에. 그러면 또 하나의 조그만 명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 물벼룩을 넣기 위해서 조그만 고기가 또 몰리고 그 뒤에 이렇게 또 조직자인 베스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름이 좋은 포인트가 되는 이유가 하나의 소생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 자체가 많을 수밖에 없고 이 마름과 비슷하게 생긴 것 중에 어리온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만화나 영화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생긴 거 있죠. 물론 여기 고기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생긴 수련이나 어리온꽃 같은 경우에는 물속에 물속에 시원하다. 물속에 줄기가 야, 네? 캐리한다, 캐리한다. 네. 사장님이 캐리한다. 네. 아, 변수가 있네. 저기 안 닦이면 어떡하지 또? 닦인다. 유성이다. 유성이다. 네, 변수였다. 유성과 수성의 사장님이 차이는 캐리했다. 유성이다. 유성. 지우지 말고 그냥 버려요. 네, 화이트보드로 버려야겠다. 아무튼 이 어리온꽃 같은 경우에는 물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줄기에. 그래서 그 은신의 개념, 즉 그늘에 대한 은신의 개념에 의해서 몇 마리 숨어 있긴 하겠지만 고기가 오랫동안 그리고 많이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징을 하시려면 저거 맞아요. 버징을 하시려면 물파스 뿌리면 된다는. 이게 마름이 많이 있는 그러한 지역을 선택을 하십시오. 이게 궁금하시면 이 마름이 보이면 손으로 잡아서 뜯어보세요. 과연 줄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로지 버징만 하지 마시고 오히려 버징만큼 여름에 잘 먹히는 것이 이게 있으면 막 이렇게 수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구멍이 난 곳이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던져서 버징을 막 해서 오다가 쏙 떨어뜨리는 걸 한번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즉, 이 주로 이렇게 버징하는 것은 섀도우홈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섀도우홈을 많이 쓰는데 섀도우홈보다는 이렇게 스트레이트형 웜을 앞에 조그만 싱커를 달아서 긁어 오다가 떨어뜨리면 물 속에 있던 것들이, 즉 위에 탑은 반응을 안 하던 것들이 반응을 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즉 근데 왜 이렇게 멀리 던져서 긁어오느냐? 그거는 지금 위로 웜이 간다, 뭐 지렁이가 간다,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떨어뜨릴 때 폴링 효과에 의해서 버징에는 반응 안 하던 것들이 그리고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두 가지 효과죠. 버징 효과도 있고 드롭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이것도 한번 사용해 보세요. 제가 이름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만들었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이름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 제가 적어놨는데, 가을이 되면 이제 진정한 탑워터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탑워터는 아주 더운 여름에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죠. 탑워터는 경험상 최고 잘 먹을 때가 5월과 10월, 11월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말하기 힘든데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일단 가을이 되면 식성이 왕성해진다는 건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이 가을 되면 이제 그 식성이 왕성한 것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탑워터를 탑워터를 가지고 운용을 하면 되는데, 대부분 가을이 되면 사람이 추워지니까 그리고 수온도 떨어지니까 아주 피네스한 채비로 많이 간다 이겁니다. 조그만 채비, 그리고 뭐 스몰 러버지그 같은 것들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가을은 탑워터가 잘 먹으니까 사용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한 가지 더 좋은 조건이 있는데, 탑워터가
가을에 원래 좀 잘 먹히면 더 잘 먹힐 때가 늦장마 또는 늦태풍, 늦게 추석을 기점으로 늦태풍이 오면 이때는 이 해는 가을에 타고택 대박이 나는 해입니다. 언제 그랬냐면 2012년에 뭐가 왔지? 뭐 볼라벤이 왔나? 하여튼 늦게 추석 때 늦게 태풍이 하나 올라왔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이 태풍이 폭우와 바람을 가지고 완전 쓸고 올라갔고 일본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그해 뭐 제 자랑일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우승했을 때 타보토로 2012년 우승했지만 일본에서도 늦가을에 빅베이트로 우승이 나왔습니다. 예. 즉 늦게 올라오니까 안 그래도 타부터는 가을에 그 먹성이 좋은 것들이 많이 올라오지만 늦게 올라온 태풍 때문에 1차로 잠겨있던 육초들이 다 사가 없어졌죠. 사가 없어져서 다시 물이 빠지고 거기서 다시 세잎이 났었습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잠겨버린 거죠. 요 원래 잠겨있던 것들은 6월쯤에 잠겨있다가 다 사가 없어져 버렸고 물이 빠졌는데 한 9월쯤에 다시 이파리가 새로 났는데 그걸 다시 덮어버리니까 9월이나 10월쯤에 늦태풍 늦장마에 의해서 새로운 그 세물찬스라고 해야 되나? 새로운 이 타부터 시즌이 다시 도래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늦장마 때는 이 가을에는 이렇게 태풍이나 장마가 늦게 오면 상당히 타부터의 효과가 많이 있다는데 이게 주기적으로 태풍이 올라오는 한국과 일본에서는 가을 낚시의 주요 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태풍과 장마가 안 올라오면 지금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태풍과 장마가 올라오지 않는다면 타보트의 반응은 이때 정말로 활발하게는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뭐 1년 중 가장 잘 먹는 해가 가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장마 태풍이 없는 것보다는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겨울은 낚시하지 마세요. 겨울은 제 같은 경우에 낚시 금지로 얘기를 해요. 겨울에 최고 잘 되는 거 다 아시죠? 지깅입니다. 지깅. 포인트 탐 켜고 들어가서 지깅하면 정말 잘 나오는데 통상적으로 15m 밑에 있는 고기들은 꺼내면 다 죽습니다. 살아서 돌아간다 해도 데미지가 너무 커서 대부분 다 죽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는데 그것을 황금을 하루에 하나씩 낳는데 너무 감질나니까 배 갈라가지고 다 꺼내려고 하다가 거위가 죽죠. 저는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겨울에는 좀 낚시하지 말고 1년 내도록 기다렸으니까 좀 쉬게 하고 이것까지 잡아내버리면 우리가 좋아하는 그 자원이 우리 스스로 이렇게 파괴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저는 겨울에 낚시하지 않습니다. 저는 겨울에 주로 연애 많이 하고요. 보드 많이 타고. 물론 연애는 겨울 끝나고 봄 되면 저는 다 헤어집니다. 탬버린도 흔드냐는데요. 네? 탬버린도 흔드냐고. 탬버린은 네, 디귿 노래방 갔을 때 많이 흔듭니다. 예. 예. 제가 직장 생활 막내만 한 7년을 했기 때문에 딱 들어가면 하는 그 패턴이 있습니다. 탬버린 딱 들고 하는 패턴이 있는데 지금은 제가 방송이라 무게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찰지게 낚시. 자, 그리고 환경의 변수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시간상 넘어갈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참 재밌게 이제 들으실 것 중에 하나가 루어가 가지는 힘입니다. 저는 루어가 고유의 힘이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즉, 그 베스 그거 뭐라고 하시면 던지면 아무거나 먹는데가 아니라 확률을 1%라도 높이기 위해서 그 루어를 사용하고 그 루어가 가진 고유의 힘 때문에 고기가 올라온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경험도 많이 했고 그래서 저는 루어가 가진 힘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환경 변화에 따른 루어 리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우리가 낚시를 갔을 때 포인트 어떠한 포인트를 갔을 때 고기가 정말 잘 잡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람이 많이 불어서 갑자기 더워져서 갑자기 추워져서 고기가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주구장창 똑같은 어저께 잘 나왔던 리그로 대부분 낚시를 하죠. 그게 믿음이 있으니까. 하지만 환경 변화에 따라 가지고 루어를 빨리 바꾸고 리그를 빨리빨리 교체하는 사람이 낚시를 잘하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토너먼트에서도 절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역시 이것도 제가 대회 때 쓰는 태클박스입니다. 저는 하드웨이트 낚시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면 크랭크를 예로 제가 들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크랭크베이트인데요. 이렇게 좀 깊이 들어가는 크랭크베이트. 이 크랭크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환경 변화에 따라 가지고 적절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즉 크랭크를 던져서 이렇게 감았다 이겁니다. 감아서 올 때 고기가 깊은 데서 바닥을 치면서 물더라 라는 느낌은 대부분 받으실 수 있겠죠. 그런데 쭉 내려가다가 들거덕 하면 고기가 약간 떠있네 라는 생각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서치하기 위해서 이 루어 같은 경우, 이 크랭크 같은 경우에 이 앞부분에 그 봉돌을 한번 달아보세요. 즉 크랭크가 있으면 이 크랭크가 있으면 요 앞부분에다가 싱커를 한번 달아봅니다. 이것은 고기가 바닥에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바닥에 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립이 길게 뻗어나와 있기 때문에 립에 걸렸으면 걸렸지 싱크는 잘 걸리지 않습니다. 이게 무게는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이 부력에 따라 다른데 대부분 3g 내외면 이 부력을 입고 가라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좀 더 바닥을 더 타이트하게 긁을 수가 있고 웜 낚시보다 좀 더 빠르게 더 바닥을 긁어오는 낚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기가 바닥에 있다고 생각됐을 때 이렇게 변화에 따라 가지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 이제 민호인데요. 제가 즐겨 쓰는 이제 쇼필 민호입니다. 민호 립이 짧은 민호인데 그 고기가 더운 날씨가 되면 날씨가 더워버리면 고기가 중간에 뜹니다. 고기가 중간에 떠버리고 완전 고기가 먹이에 그 관심이 없는 상태가 되고 우리가 이거는 이제 서스펜드 고기가 떠있더라 서스펜드 돼 있더라 라고 합니다. 한 일본의 유명한 프로 토너먼트는 떠있는 서스펜드 되어 있는 비활성적인 이 물고기를 낚아내는 사람은 향후 그리고 낚아내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향후 토너먼트를 지배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걸 만들어낸 게 여러분 다 아시는 위드 스트롤링이 이걸 잡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비활성된 것을 잡기 위해서 아직도 각 조구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민호 같은 경우에는 이 비활성된 것을 잡아내기는 힘들어요. 대신에 이 비활성된 개체 말고 물속에 갑자기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에 이렇게 숨어 있는 것 그런 것들은 이 정도 활성도를 띈다 이겁니다. 물 중앙에 떠 있는 것보다는 구조물에 은신해 있는 것들은 활성도를 띄는 경우를 많이 보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잡아내기 위해서는 웜 낚시를 하고 싶은데 웜 낚시는 넣으면 퐁 하고 떨어진다면 고기에 관심을 가지기도 전에 퐁 떨어지죠. 그럼 노싱커를 해서
스르스르스르 하는데 결국에 노싱커도 떨어지는 채비란 말이에요. 그럼 요걸 잡아내기 위해서는 민호우가 필요하다. 이렇게 민호우 채비가 있는데 앞에 훅이 트래블 훅이죠. 이 트래블 훅을 더블 훅으로, 즉 3개짜리가 아니라 2개짜리로 바꾸는 것만으로 해서 미끌림이라든지 나무에 걸리는 것이 현저하게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제품이 이 트래블 훅이 앞으로 하나가 나와 있거든요. 이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직진성을 좋게 해주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하나를 딱 없애버리면 정말로 놀랍게도 안 걸립니다. 과감하게 수표 넣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걸 또 하게 되면 이 고유의 액션이 깨짐과 동시에 서스펜딩 민호우를 하면 서스펜드가 깨집니다. 떠버리게 가벼워지기 때문에. 이 민호우가 얼마나 민감하냐면, 이 민호우 이 안에 이 트래블 훅에 용접된 용접량에 따라서도 이게 이 떠있는 속도가 가라앉는 속도가 다릅니다. 심지어는 만든 지역의 기온에 따라 가지고 다르다고도 합니다. 그 안에 이 들어있는 공기, 뭐 그건 조금 오바 같기도 한데, 제가 봤을 때, 제가 느꼈을 때 이 바늘을 갈아보면 이 바늘에 붙어있는 이 용접 납땜한 이 부분이, 용접 부분이 많이 붙어있으면 많이 붙어있을수록 조금 달라집니다. 이 정도는 민감한데, 바늘을 바꾸면 서스펜딩이 깨지기 때문에 편납, 요즘에 편납, 이 붙는 편납 많이 나옵니다. 그거를 꼭 갖고 다니십시오. 저도 있는데, 편납 가지고 집에서 수조에다가 넣어가지고 중간에 뭐 이렇게 떠 있는 것처럼 하는데, 집에서 수조에서 백날 해봐도 절대 안 됩니다. 야, 이 정도 붙였더니 물속에서 딱 정확하게 뜨네. 그래서 갖고 가서 현장에 써봤더니 싱킹되는 경우가 열이면 9이 그렇게 됐거든요. 현장에서 무조건 맞춰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편납은 꼭 붙였다가 뗄 수 있는 접착식으로 된 것을 좀 사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것도 여름에 떠 있는 것을 쓰는데 좋습니다. 여름에 서스펜딩 된 것은 최근에 제가 아주 많이 쓰고 있는 채비가 하나 있습니다. 몰랐는데 이게 아주 효과적이더라고요. 지금 장소가 장소인 만큼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이게 일본에서 OSP라는 회사에서 나온 아이웨이버입니다. 이게 5g이 안 됩니다. 이게 5g이 안 되는데, 이게 정말 잘 날아가요. 생각보다 쭉쭉 잘 날아갑니다. 물론 스피닝에. 근데 이것이 액션이 SSS라고 나옵니다. 이게 슈퍼 슬로우 싱킹입니다. 이게 딱 뜨면 물속에 떠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천천히 싹 내려갑니다. 그리고 요즘에 일본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이 I자 액션입니다. 액션이 S자 액션이 있고 I자 액션이 있는데, 이 S자, 처음에는 이 S자 액션의 사람들이 정말 열광했습니다. 왜? 화려하니까. 데카, 자카에서 나온 데카 하마토르라든지 뭐 마이키 같은 경우에 S자 액션입니다. 근데 이 S자 액션은 활성도가 좋을 때 정말 좋다 이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최근에는 I자 액션을 선호하기 시작합니다. I자 액션의 선호 시초가 되는 게 겐크래프트의 조인티드 크로우입니다. 딱 하나만 있는. 이 I자 액션이 S자처럼 구불구불하게 오는 것보다는 정말로 고기가 죽어가는 저활성도의 물고기를, 저활성도가 아니라 정말로 죽어가기 일부 직전의 물고기를 더 잘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일본에서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I자 액션에 다 주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정점이 작고 화려하면서도 아주 데드 슬로우로 이렇게 운용을 할 수 있는 1호 제품이 서스펜딩에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저도 이제 올 여름에 이걸로 재미 많이 보고 있는데, 구하기가 힘들고 좀 비싼다는 후문이 있지만 한번 사용해볼 요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여기 뭐 상품이 좀 많이 남았어요. 버프도 있고, 여러분 좋아하시는 이제 보험도 많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질문도 좋으니까 질문도 시청자를 위해서 잠깐 쉬었다는 건 어떨까요?
저기 질문 10분 하고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 간단하게 하고 하죠. 그렇게 네. 할게요. 예. 10분만 그러면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질문 10분? 질문 잠깐 하고 예. 쉬었다. 네. 아 네. 네, 그 민호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OSP 아수라를 제일 많이 쓰고 있는데 예 아수라. 네. 근데 그게 서스펜딩 민호로 쓰고 있는데 어느 필드에서는 싱킹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어느 필드에서는 약간 프로팅이 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게 수온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수온의 영향도 있겠지만 뭐 그 외적인 탁도의 영향도 있는지 뭐 그런 자연적인 변수에 따라서 어떨 때 보통 서스펜딩 루어가 뭐 싱킹이 되거나 프로팅이 되는지를 그 질문자가 거의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수온에 따라서 제일 많이 변합니다. 물의 밀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루어 같은 경우에는 만들 때 똑같은 공장에서 만들어지지만 그 루어의 바디는 비슷합니다. 1000대1쪽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바늘에서 대부분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 루어를 만들 때 바늘을 그 대부분 끼울 때 보면 이게 벌크 바늘 많이 쓰거든요. 벌크 바늘도 안 쓰는 제품도 있지만 어떤 제품이든지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약간 그 우리가 사용하는 그러한 제품보다는 약간 가격이 낮은 거를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서 오는 제품의 편차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렇게 된 요 납된 부분이 보통 뭐 이렇게 두 개 돼 있는 트랩 훅에 요거 하나만 더 떼서 만드는 거거든요. 여기 때문에서 요 양에 따라서도 이 달라지니까 아수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작기 때문에 요게 되게 민감할 거라 생각해요. 근데 아까 질문자가 말씀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수온에 따라서 물의 밀도 때문에 달라가지고 그 바뀌는 게 제일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거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고 제가 봤을 때는 수온에 따라 달라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옷은 몇 사이즈 입으십니까? 105? 네. 아, 스텝인데 받아와요 양사님. 스텝이세요? 테스터예요. 빨리 받아와요. 못 받았죠? 낚시 중티. 나중에 저한테 조용히 하세요. 그러면 질문은 몇 개만 이거 그냥 뻘 질문 몇 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예 뻘 질문. 소녀시대 누가 제일 예쁜가요? 아 소녀시대는 네. 두말할 것 없이 유리죠. 예. 그래요? 여기 가지님은 태연이랑 써니라는데? 부부로. 아. 잘못 보고 계시네. 글래머 유리가 갑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확실한 건 아니, 유리가 최고입니다. 유리요? 예. 보셨나요? 딩구리님은 다 좋아한다고 질문하셨는데요. 아, 물론 좋아하긴 좋아하죠. 낚시할 때 노래를 많이 한다는데. 그중에 신규가 갑이죠. 낚시할 때 노래 많이 부르는 거 어떻게 누가 그랬습니까? 하는 사람이 알려줬는데. 낚시할 때 많이 부르시는지. 노래 정말 많이 합니다. 심심하니까. 무슨 노래 제일 많이 부르면 물고기가 나오나요? 아 저기 트로트 많이 부릅니다. 트로트요? 예. 본인 비주얼하고 관계가 있나요? 아 드럼하고 관계가 있나요? 드럼하고요? 아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워낙 그 접대 생활에 물들다 보니 아, 그 막내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노래방 가면 제가 딱 먼저 잡고 이렇게 트로트를 불러줘야 위에 계신 분들이 그 파트너와 네.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소리가 앞에 팍 올라왔어. 예, 물론 저는 이때까지 파트너가 한 번도 없었어요. 아 진짜요? 그러면 여기 보라피소님이 김혜경하고 정다움 중에 둘 중에 한 명 중에 꼭 한 명 고르라는데. 아 저는 김혜경 씨. 아 진짜요? 물품이 내려오나요? 아니요 그냥 제 스타일입니다. 아 진짜요? 알겠어요. 저는 되게 그 현명하게 행동하는 자를 좋아합니다. 똑똑하고. 아 예. 저는 덜렁거리기 때문에 네. 다음 시즌 약간 덜렁거리는 것 같아요. 쉬는 시간 전에 마지막 질문 아까 들어왔었는데 채팅이 넘어갔어요. 근데 뭐가 있었냐면은 그 저도 정확히 잘 기억 못하는데 그 6초나 이런 것들이 듬성듬성 올라와 있는 경우에 그런 걸 회피해서 잘 이렇게 민호나 이런 걸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때 사용하는 루어 뭐 이런 것들 설명을 좀 드리고 있었어요. 예. 6초 같은 경우에는 여기 6초가 있는데 이 6초가 식물체죠. 식물체. 육상식물입니다. 이게 수생식물이 아닙니다. 수생식물은 원래 자체가 되게 연하게 나와요. 물속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다 물속에 기공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 육상식물이 물에 잠기면 수생식물과는 약간 다르게 됩니다. 좀 유식한 말로 이렇게 바이버죠, 바이버.
이 머리 쓰는 하이버 말고 위로 하이버 할 때 섬유입니다. 식이섬유. 우리가 먹는 게 식이섬유인데 이게 섬유질이죠. 섬유질. 이게 수생식물에는 없는데 육상식물에는 많다 이겁니다. 이게 인간이 이거를 분해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은 식물을 먹으면 대부분 식물의 섬유질은 변으로 나오게 됩니다. 소화를 못해요. 이런 변이 있나? 그래서 많이 먹으라고 하는 게 숙변 제거에 이게 좋다고 해서 채식을 많이 하라는 이유가 이겁니다. 근데 이 섬유질은 썩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있어도 이렇게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상당히 억세죠. 그래서 이런 것은 공략을 할 때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미노 같은 경우에는 하드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더블 훅으로 교체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액션이 달라지기 때문에 편납을 약간 붙여서 사용하는 게 좋고요. 편납 붙일 때는 이 미노가 약간 경사지게 하고 싶다 하면 앞에 붙이셔도 되고 대부분 이 중간에 붙이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중간 부분 붙이는 걸 추천드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미노보다는 미노도 괜찮지만 제일 좋은 게 뭐 타보트가 제일 좋겠지만 타보트 제외하고 크랑크베이트 숏, 이 립이 짧은 크랑크베이트를 선호합니다. 이 크랑크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립이 있는 구조 때문에 물속에 나무가 있으면 크랑크베이트가 가면 여기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탁 빠져나오게 돼요. 우리가 보면 나무나 레이다운 물속에 담겨있는 거 보면 겁을 탁 냅니다. 우리가 항상 겁을 내요. 야, 씨 비싼 로 여기 걸리면 어떡하나. 크랭크 한번 던져보세요. 크랭크는 열이면 한 6, 7은 빠져나옵니다. 6, 7 정도. 3사가 3, 4는 정말 재수 없을 때. 근데 왜냐하면 이 립 구조 때문에 그 뒷바늘이나 앞바늘이 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타고 쫙 넘어오는 경향이 있어요. 이 6초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오면서 툭 걸려서 돌아가거나 하는 그런 액션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미노보다는 크랑크를 추천해주고 이 크랑크에서 훅을 더블 훅으로 튜닝을 한다면 더 완벽하게 되겠죠. 그래서 더블 훅 튜닝 크랑크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6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1, 2m이기 때문에 조그만 길지 않은 립이 있는 크랭크를 한번 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블 교체해서 쓰면 종종 훅이 고리에 꼬이던데 방지하는 방법이 있는지 가지님이 물어보셨어요. 고리. 네. 하드베이트가 있으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이게 몸통과 뭐 대부분 나사식으로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다가 대부분의 기성품은 스플릿 링을 달고 스플릿 링에 훅이 달려서 나오죠. 근데 더블룩 교체는 이 스플릿 링을 아예 빼버리는 거죠. 이 부분에 바로 직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직결이 되면 약간 그 액션이 요거만큼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 나온 틈에 약간 낄 때가 있습니다. 아까 질문자처럼. 그러니까 이것을 방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스플릿 링을 하나 타세요. 대부분 스플릿 링을 다 빼버리고 그냥 직결을 하는데 스플릿 링을 달면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플릿 링을 아주 조그만 거를 다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시간이 8시 35분이고요. 네. 45분까지 쉬고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옆구리 살 장난 아닌데 다이어트 계획은 없냐고 딩그리님이 물어보신 걸. 여름 되면 알아서 빠집니다. 네. 8시 45분부터 낫길러들의 맹활약을 기다리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